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편이 왜 탄생한 줄 아십니까? MB 때 MB가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 KBS, MBC 전 정권에 임명된 그 간부들이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MB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렇게 하냐. 소위 말하는 개혁에 협조를 안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 지상파를 가지고는 국정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편을 그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에 여기는 원래 잡았으니까 또 지금 과거처럼 하던 대로 또 정치 보고 가도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상이 한 말이 종편이 왜 만들어진 줄 아냐를 자기 양심 고백 비슷한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들이 광우병 촛불이네 뭐네 해갖고 지상파들이 정권 초기에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것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골적인 성내를 말하면 안 되지. 언론 자유에 빛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상파를 깔려고 보니 케이블 TV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TV조선이 속해 있는 조선일보 패밀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속마음이 밖으로 터진 거죠. 네, 부끄럽지 않은지 몰라요. 이 강효상 의원 발언 때문에 종편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너무 타당하게 밝혀졌어요. 그렇지. 아니, 이거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자기들은 지상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지금 강효상 이 사람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결성을 해서 이건 언론 탄압이죠, 일종의. 국민주권 침해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선일보 출신들의 그 뻔뻔함. 가끔씩 이제 정치계로 들어오는 언론사 출신들은 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어요. 언론사 출신들 꽤 많으신 편인데 국민한테 호도하는 개념 있잖아요. 막 언론에 뭔가를 지향하고 사훈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하다못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면 북한군을 찬양해. 그 전에는 예.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예. 찬양해. 그리고 군사 독재가 들어오면 군사 독재를 찬양해. 예. 늘상 이렇게 해오던 세력들이잖아요. 폐간시켜도 마땅할 조선일보에게 사실은 TV 매체를 준 그 시대적 흐름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인쇄 매체의 급격한 하락세. 사람들이 안 보, 신문 안 보니까. 예. 하다못해 조선일보의 총 발행 부수나 웬만한 팟캐스트들이 듣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게 200만 부야. 200만 부. 그럼 이미 팟캐스트 내에서는 1, 2년 전에 200만이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쇄 매체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같은 언론이라는 개념하에 영상 매체, TV 매체, 전파 매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없던 법이 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상파라고 하는 건 SBS라고 할지라도 공공재를 같이 쓰고 있는, 전파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공적인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신문들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왜 서울신문 정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사실상 신문을 발행하는 정도를 제외, 대한일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서울신문으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없어요. 근데 신문은 사형신문, 사형언론 개념이 강했고 지상파는 공영 개념이 강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일반 사적인 신문들한테 그러니까 지상파에 버금가는 종합편성 채널, 종편. 지상파랑 똑같이 편성되는 보통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 막 생겼을 때는 전문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도, 뭐 오락, 음악, 뭐 하다못해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그 하다못해 낚시 방송 알죠? 예. 낚시 방송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걸 주는데 그 케이블 채널에다가 종합 편성 채널을 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주체가 조선일보 콘소시엄, 동아일보 콘소시엄, 뭐 MBN 콘소시엄, 중앙일보 콘소시엄 이게 JTBC고 예.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이 상태가 왔던 건데 그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나 지상파가 워낙에 정권의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종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무덤 팠죠. 앞에 말씀드렸던 의무전송 조항만 없어도 다 폭망이더라고요. 근데 뭐 재허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 민원연에서
그 모니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고발을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도록 이 벌점을 쌓으려고 했던 노력이었는데 꼼꼼한 MB께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조항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니까 그것만 다시 위원회 차원에서 정상화시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극렬하게 이호성 후보자의 뭐네 비리라고 막 터뜨리고 있고요. 예.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절대 안 돼 중에 한 명이 이호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예요. 임명을 강행하면 또 국회에 경색된다 이렇게 언론 쏟아내고 있고요. 근데 그 종편은 숫자는 줄이는 게 맞고요. 워낙에 저질 방송들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정파적인 이야기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일단 JTBC 쪽은 좀 돈이 좀 많아서 정말 정편처럼 만들어요. 종합편성 채널처럼 만들어.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TV조선하고 채널A나 MBN 쪽은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대기업, 군, 재벌 이런 과는 아니잖아요. 밤의 대통령인 거지 그냥 지들은. 그러니까 종편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편법이 엄청 더운데요. 예를 들어서 종편이건 지상파건 간에 물론 비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비율도 다르고 예. 뭐 중간 광고 허용 여부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편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몇 프로, 뭐 예능 몇 프로, 보도 몇 프로, 교양 몇 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편에도 있는데 그 종편의 그 비율, 편성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꼼수가 등장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정치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하는 건데 뭔가 조금 예능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편성표에 보면 예능으로 분류시킨다든지 또 있잖아요. 그 재연 배우들 그런 분들 나오시게 해갖고 그 사건 같은 거를 재현한다 이런 거를 드라마로 포함시킨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까지는 또 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 중에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는 막 야당가는 쪽 노인들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저질 컨텐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뭐 모방송에 이것은 뭐 실화래 뭐 이거는 뭐 진짜네 뭐 해갖고 그걸 재현하는 거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질성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어. 뭐 옆집 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며느리의 뭐 새벽에 외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건 난 것 중에 희한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걸 재현으로 보여주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뭐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전혀 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최근에도요 겨우 벗어났잖아요. TV조선이 원래 허가 지금 조건부로 다시 제거해 준 거거든요. 예. 계속 크레임 걸리면 결국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주주가 바뀌는 방식으로 없어져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느 날 그 컨소시엄이 민주, 진보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뭉쳐져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좀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어 진짜 이쪽은.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 됐거든.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 추경이 통과가 됐고요. 뭐 그래서 공무원 관련한 80억 정도는 이제 빠지고 예. 그 표결을 위해서 소집을 해보면 의결 종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 계셨던 우리 야수님 설명 좀 해줘봐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네. 예, 그게 최소 요건이잖아요. 개헌을 빼고는 다 대부분 다 과반이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적 의원이 299명이기 때문에 안철수 빠진 자리 그게 한석비인 거죠. 아우, 철수. 예, 철수가 철수했죠. 150석이 정확하게 과반을 딱 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숫자를 못 지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등등등을 합치면 150석은 충분히 넘는데 예. 여당 의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과반이 못 넘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장난질을 쳐서 민주당 의원들을 헷갈리게 했다고 하는 그런 실드도 가능하긴 한데요. 맞아요. 이건 본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예. 뭐 나는 뭐 빠져도 되겠지. 뭐 물론 예. 외유 중이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추경을 통과 안 시켜주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찾아갑니다.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요. 반대를 하든 뭐 찬성은 상관없이 그 자리에 150석은 넘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요. 이거 얼마나 모냥 빠지냐고. 아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 이 사람 좀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간 상황을 보면 새벽 2시에 자유당 빼고 추경 표결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의장이 그 중간에서 자유당도 그러면 아침에 나온다니까 같이 합시다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도부의 그 의원들은 원내대표가 대장이잖아요. 이 허락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하라 지봉들을 내려간 거예요. 송영길도 내려가고 국회의원들이 개인 사정을 보러 간 거야. 그 해외에 나가 있던 출장 중이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개인 사정, 개인 업무를 보러 내려간 사람들이 빠진 상황에서 자유당이 들어가서 반대 얘기만 실컷 하고 표결할 때 싹 빠져버린 거예요. 연맥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벌어진 거냐면 민주당은 완전히 통째로 그 망신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 생겼을 때 정말 호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 비판해야 이게 돼요. 일종의 그 연예인병 같은 거거든요. 이 여당병. 네. 이 여당병이라는 증세가 정치인들한테는 있어요. 야당을 할 때의 그 습관이 물 빠진다고 하잖아요. 뭐 그 야당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여당물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지. 이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국회 내에서의 그 기관들을 대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럴 때 체력이 필요한 순간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 인내심이 필요한 이 순간에 인내심이 몸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꼴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호되게 표결에 참석 안 한 사람들 지금 안민석 의원처럼 뭐 외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성문 제대로 받아서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심할수 받아요.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있는 아들 면회를 갔어요. 이중차 대한 시기에. 근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 추적차 독일 출장 중에 있었고요. 전해철 의원은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면담 뭐 이 정도는 그리고 금태섭 정춘숙 의원은 미국으로 공무상 출장 중이었고 이석현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의 한국 대표로 참석 중이었다는 이 5명 빼고는 나머지 22명은 반성문 좀 제출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통과됐으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 방송의 요즘의 기조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와 여당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게 방향성이 잘못됐더라도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있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너무 심해지거나 그래서 갈등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여당이 무슨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정말 밀접해야 될 두 관계가 딴소리 딴목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대인 카운터 파트너 쪽에서 딴소리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간질 세력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이를 간극을 엄청 벌려놔버려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전달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비판이 자유로운 것이 마치 민주정당이나 민주정부의 존유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한 사람은 굉장히 언론 같은 데서 튀어서 자기 지명도는 쌓는데 진짜로 우리 조직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관심받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관심병자 국회의원들을 싫어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뭐 조중동 같은 또는 일베 같은 그런 이간질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간질하면 나중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래서 왜 원래 상대 당이었던 사람들보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벌어지면 더 격렬하게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개혁이 성공하려면은 그렇지 않아도 과반이 안 되는 여당이니까 소수 여당이니까 일단 청와대와 여당이 간극이 벌어지면 안 돼요. 개혁성이 말이 안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초반에 한 2년 정도는 어떤 이견도 나오는 거 없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청문회 하나를 해도 저쪽 당에서 와 이렇게 비주류인 저 누구누구 국회의원은 정말 그래도 국회의원처럼 민주당 야당일 때도 비판하시더니 이쪽에 계시는 분은 뭐 친문이라고 너무 빨아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하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초반에 이렇게 막 26명이래요. 26명이 부족했다.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요. 보통 일이 아닌 게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20명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6명인가? 6명. 그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그 숫자들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추경 못 해주겠다고 표결도 참여 안 하는 자유한국당에 가서 야 의석 좀 빌려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상이
이게 추경 편성하고 추경이 지금 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의해서 형편없이 반토막 났어요. 사실. 깔 건 까야 돼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자리 추경에 반토막을 낸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 컨트롤을 못해서 이 자유한국당을 믿고 나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유한국당을 믿고 표결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그만 까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겠죠. 아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음. 제 말은 아니고요. 세일러문 7위 퇴출본부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용득 의원은 효도관광 가느라 표결 불참 미친 새끼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비례대표죠 이거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왜 그 양반만 그래요 또. 아니 대표적인 민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트위터리안 중에 미스터 락커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긴장감이 없으신가 봐요. 지지율 좀 낮춰드려야겠어요. 김학철도 들어오면서 자기 쉴드가 있잖아요. 다 있겠지. 뭔가 사연은 있겠지만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여당 마인드 가져야 된다가 그 나디함이 여당 마인드가 아니고요. 뭔가 막 지르던 시절의 야당 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디아노시 막 반대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끌어가는 정당 집권 여당이니까 여당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은 책임감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당 마인드가 확 갑툭튀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국회 내의 분위기 같은 게 있습니다. 여당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당은 이 정도 톤에서 해결해야지라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양반놀이 같은 거예요. 점잖게 해야 된다. 보기 안 좋아요. 웬만한 팟캐스트들이 듣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게 200만 부야. 200만 부. 그럼 이미 팟캐스트 내에서는 한 1, 2년 전에 200만이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쇄 매체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같은 언론이라는 개념하에 영상 매체, TV 매체, 전파 매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없던 법이 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상파라고 하는 건 SBS라고 할지라도 공공재를 같이 쓰고 있는 전파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공적인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신문들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왜 서울신문 정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사실상 신문을 발행하는 정도를 제외 대한일보라든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서울신문으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없어요. 근데 신문은 사형신문, 사형언론 개념이 강했고 지상파는 공영 개념이 강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일반 사적인 신문들한테 그러니까 지상파에 버금가는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지상파랑 똑같이 편성되는 보통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 막 생겼을 때는 전문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도, 뭐 오락, 음악, 뭐 하다못해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그 하다못해 낚시 방송 알죠? 예. 예. 낚시 방송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걸 주는데 그 케이블 채널에다가 종합 편성 채널을 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주체가 조선일보 컨소시엄, 동아일보 컨소시엄, 뭐 MBN 컨소시엄, 중앙일보 컨소시엄 이게 JTBC고 예.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이 상태가 왔던 건데 그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나 지상파가 워낙에 정권의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종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무덤 팠죠. 앞에 말씀드렸던 의무전송 조항만 없어도 다 폭망이더라고요. 근데 뭐 재허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 민원연에서 그 모니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 계속 고발을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도록 이 벌점을 쌓으려고 했던 노력이었는데 꼼꼼한 MB께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조항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니까 그것만 다시 위원회 차원에서 정상화시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극렬하게 이효성 후보자의 뭐네 비리라고 막 터뜨리고 있고요. 예.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절대 안 돼 중에 한 명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예요. 임명을 강행하면 또 국회에 경색된다 이렇게 언론 쏟아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종편은 숫자는 줄이는 게 맞고요. 워낙에 저질 방송들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정파적인 이야기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일단 JTBC 쪽은 좀 돈이 좀 많아서 정말 정편처럼 만들어요. 종합 편성 채널처럼 만들어. 네, 부끄럽지 않은지 몰라요. 이 강효상 의원 발언 때문에 종편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너무 타당하게 그렇지, 밝혀졌어요. 그렇지.
아니, 이건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자기들은 지상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지금 강효상 이 사람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결성을 해서 이건 언론 탄압이죠, 일종의. 국민주권 침해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선일보 출신들의 그 뻔뻔함. 가끔씩 이제 정치계로 들어오는 그 언론사 출신들은 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어요. 언론사 출신들 꽤 많으신 편인데 국민한테 호도하는 개념 있잖아요. 막 언론에 뭔가를 지향하고 사원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하다못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면 북한군을 찬양해. 그 전에는 예.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예. 찬양해. 그리고 군사 독재가 들어오면 군사 독재를 찬양해. 예. 늘상 이렇게 해오던 세력들이잖아요. 폐간시켜도 마땅할 조선일보에게 사실은 TV 매체를 준 그 시대적 흐름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인쇄 매체의 급격한 하락세. 사람들이 안 보, 신문 안 보니까. 예. 하다못해 조선일보의 총 발행 부수나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TV조선하고 채널A나 MBN 쪽은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대기업, 군, 재벌 이런 과는 아니잖아요. 밤의 대통령인 거지 그냥 지들은. 그러니까 종편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편법이 엄청 더군데요. 예를 들어서 종편이 건 지상파건 간에 물론 비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비율도 다르고 예. 뭐 중간 광고 허용 여부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 편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몇 프로, 뭐 예능 몇 프로, 보도 몇 프로, 교양 몇 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편에도 있는데 그 종편의 그 비율, 편성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꼼수가 등장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정치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하는 건데 뭔가 조금 예능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편성표에 보면 예능으로 분류시킨다든지 또 있잖아요. 그 재연 배우들 그런 분들 나오시게 해갖고 그 사건 같은 거를 재현한다 이런 거를 드라마로 포함시킨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까진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 중에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는 막 야당 까는 쪽 노인들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저질 컨텐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뭐 모방송에 이것은 뭐 실화네 뭐 이거는 뭐 진짜네 뭐 해갖고 그걸 재현하는 거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질성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어. 뭐 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편이 왜 탄생한 줄 아십니까? MB 때 MB가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 KBS, MBC 전 정권에 임명된 그 간부들이 정권에 대한 이거는 MB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렇게 하냐. 소위 말하는 개혁에 협조를 안 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니까 이 지상파를 가지고는 국정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편을 그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에 여기는 권력 잡았으니까 또 지금 과거처럼 하던 대로 또 정치 보고 과거로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효상이 한 말이 종편이 왜 만들어진 줄 아냐를 자기 양심 고백 비슷한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들이 광우병 촛불이네 뭐네 해갖고 지상파들이 정권 초기에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것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골적인 성내를 말하면 안 되지. 언론 자유에 빛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상파를 깔려고 보니 케이블 TV가 그러니까 자기가 TV조선이 속해 있는 조선일보 패밀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속마음이 밖으로 터진 거죠.